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기업 행정학 과목 담당한 박정섭 강사입니다. 자,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은 잘 아실 텐데 워낙에 그 공부해야 될 범위는 굉장히 넓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이론 그리고 각종 제도들이 너무나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 이제 한 권으로 잘 압축을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요약서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서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시면 이제 혼자서도 책을 읽어 나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시는 거죠.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을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행정제도들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각 제도들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효용, 장점, 단점, 네, 한계까지 어떤 주제든지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한 개념을 물어볼 테고,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각 제도가 갖고 있는 특징 내지는 문제점까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 강의 시간에 하는 내용들 정도는 최소한 머릿속에다 담아 갖고 가셔야 이제 고득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행정학은 이제 사회과학의 하나여서 여러분 현실과 잘 접목을 시키면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그 젊은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러한 그 사회생활 경험도 많이 좀 부족하실 거고, 실제로 뭐 행정 조직에서 근무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제 경우는 이제 행정기관에서 한 7년 동안 근무를 해봤어요. 그래서 행정의 그런 어떤 그 실체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최대한 이 과목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같이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40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행정학을 이제 차례차례 교과서 순서대로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16페이지. 네, 16페이지에 1장 행정의 본질. 어떤 과목이든지 이제 처음에 그 과목의 그 개념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하는데, 행정학은 행정에 관한 학문이니까 행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여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경제학이나 정치학 이런 뭐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요, 요 행정학 교과서는 특히 행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 부분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상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행정학이 발달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19세기 말쯤에 이제 미국, 현대적 의미의 행정학은 이제 미국에서 발달했는데 고작해 한 140년? 네, 밖에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다소 좀 처음에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 첫 부분에 깊이 매몰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한번 보죠. 그 행정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 정의가 가능해요. 예전에 그 포르스트호프라는 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정을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 특징을 묘사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행정을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비로소 행정은 그렇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페이지에도 화이트, 와일드,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화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과 물자에 대한 관리다. 사람과 물자. 그래서 우리 행정학도 인사행정론이 있고, 그리고 재무행정론이 있는 겁니다. 중심 부분으로요. 그리고 와일드라는 학자는 예술이다, 과학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죠. 예술? 문학작품이나 미술작품이 예술인데 그 정도로 행정은 굉장히 오묘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먼은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에 착안을 해서 행정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의 협동적인 작업이다, 협동적인 집단 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갑자기 행정법 이야기가 나오죠. 행정법학. 네. 행정법학적 개념에서의 행정.
우리는 지금 행정법 과목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법률적 측면에서의 행정을 바라보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과는 약간 차이가 나니까 일단 이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학자들은 행정법 학자들 중에는요, 행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사법,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법부가 있고, 네,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습니다. 국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법부나 입법부가 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 이 전체가 국가작용이라고 했을 때, 예, 나머지 부분, 요게 행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소극설인데, 공제설 내지는 소극설. 자, 그런데, 뭐, 일리는 있지만은, 이거는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동어반복이죠. 행정이 뭐냐 물어봤더니, 사법과 입법이 아닌 게 행정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념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맨 아래 적극설도 나오죠, 적극설. 그럼 이 행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도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세요. 왼쪽 페이지 아래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또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 목적. 국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법이나 입법도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이거지. 네. 그래서 우리가 법학적으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써요. 이 체계는 없지만 행정은 입법부가 만들어낸 법을, 그죠? 여기서 이제 법률을 만들면 행정은 이걸 집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공기업 시험에 합격하시면 공공기관에 채용될 테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도 바로 넓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과목에 행정학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취직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바로 관련 법을 현장에서 적용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판하는 것도 아니죠.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 네, 행정. 네,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가면 오른쪽 맨 위에 구별 부정설도 있어요. 사실은 뭐 굳이 이렇게 어렵게 지금 막 어렵게 막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구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네, 결국은 법률을 둘러싸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 행정학 시험 과목에서 출제되는 건 이제 17페이지고 아래쪽부터예요. 그 시대별 행정 개념들이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자, 17페이지예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처음에 첫 번째로 행정관리설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행정관리설. 아까 왼쪽 페이지에 화이트가 사람과 물자를 관리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행정학이 처음 만들어진 시절이 19세기 후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9세기 후반기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그때 등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드로 윌슨 같은 학자가 이제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뭐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 요게 이제 최초로 발표되면서 이제 최초의 그런 행정학 연구가 이제 태동이 됐다고 평가가 되는데, 여기서 이 일련의 이 당시에 존재했던 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행정은 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근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물자를 관리하는 거죠.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효율적. 여러분 우리 개인 입장에서도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가지고 그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나의 효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하는 행정도 먼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뭐 인건비에 배당을 할 테고, 그 다음에 물건비에도 배당을 해서 가능한 한 이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막 고안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일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직을 어떻게 꾸미느냐, 여기에 이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행정은 관리작용이다라고 본 거예요. 관리작용.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입장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행정과 유사한 주변에 있는 개념 중에 정치가 있고 경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 정치. 그리고 이제 관료들, 행정 관료들이 하는 행정이 있고 기업에서 하는 경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개념을 놓고 이 당시의 학자들은 행정이 경영과 비슷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업에서 바로 이러한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최대의 수익을 얻도록 최대의 이윤을 얻도록 활동하는 것이 경영이죠. 그럼 그런 면에 있어서 행정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대상만 다를 뿐이지. 이건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경영은 이윤을 추구한다면 이건 어떤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결국은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야.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비용을 가장 최소화해서 효과를 가장 높이 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과 달리 요 시기만 하더라도 미국 사회라는 것이 이제 막 태동이 돼서 100년도 안 된 젊은 나라잖아요. 지금처럼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자원을 좀 아껴서 실제로 절약을 자꾸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절약. 대통령이 설치한 위원회 이름도 절약과 능률위원회 이런 식으로 절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경영과 행정이 비슷하다 해서 이걸 부르는 말이 공사행정 일원론 이렇게 부릅니다. 요 공행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 사행정은 뭐예요? 사행정은 바로 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이 하는 행정을 사행정이라고 해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차원이 같다. 한일자 써가지고 이론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똑같아요. 사실은 행정과 경영은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야. 네. 근데 이제 특히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앞에다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공공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어의 어원이 같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이제 똑같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사행정 이론론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하고는 이제 그 이질적인 존재로 봅니다. 정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정치가 하는 일은 바로 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고 정치 부문이 결정한 정책을 행정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집행할 뿐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건 이질적이다. 어떻게 쓰면 되죠? 이거는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치와 행정은 다른 차원이다. 다른 차원이다. 이원론이다.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초기 행정학, 미국 행정학 발달 초기의 입장을 골라봐라 그러면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공사행정 이론론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 부분만 좀 알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혹시나 문제가 까탈스럽게 나오면 학자 이름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일단 17페이지에 거기 밑에 그림 아래에 학자 이름들이 있죠. 윌슨, 굿노, 화이트, 귤리, 피프너 있죠. 이런 학자들 이제 눈에 좀 담아두시기 바래요. 초창기의 학자들 이름입니다. 자, 그러다가 통치 기능설이 나오죠. 두 번째로 17페이지 계속합니다. 통치 기능설. 요건 193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시기가 바로 요 20년대 후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공황이 발생을 해요. 요 시기 전까지만 해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막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자체의 어떤 모순 때문에 이제 그 엔진이 막 돌아가다가 갑자기 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본주의가 일대 위기를 맞이해.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시장에서. 왜냐하면 공장 운영하는 기업들은 계속 부자가 되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은 여전히 가난해. 소비자들이 지갑 속에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장 창고에 재고품은 자꾸 쌓이지. 그럼 결국은 공장은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어. 그죠? 수익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들은 안 그래도 지금 가난한 판에 일자리마저 잃게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죠. 이걸 대공황이다. 혼돈스럽다는 거죠.
요때 등장한 대통령이 미국의 루스벨트입니다. 루스벨트. 네. 루스벨트는 그 유명한 이제 뉴딜 정책을 펴는 거예요. 뉴딜 정책. 이게 영어로 뉴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다 그런 뜻이야. 획기적으로 시도하자. 전혀 차원이 다르게 아무튼 뭔가 방향을 선회를 해서 네, 다른 차원에서 이 행정을 바라보기 시작해.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줬던 학자는 케인즈. 네,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이른바 유효 수요론을 이야기합니다. 유효 수요론. 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중요하고 수요도 그냥 수요가 아니라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잠재적인 수요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소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토목사업 같은 것을 하자고 했어요. 토목사업. 네. 우리로 말하면 예전에 뭐 4대강 사업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소양강댐 같은 거, 다목적 댐을 만들게 되면 거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일자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숨통을 이제 악화되어 있는 경제 상황을 약간은 개선시킬 수는 있어. 상당히 이 시절에 성공을 했었나 봐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평가를 받고 있고, 요 시기의 분위기는 아까 일본의 행정관리설 시절하고 확 달라진 거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저 당시에는 그냥 행정이 할 일은 그냥 그저 수동적으로 법을 그냥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뭔가 목표의식이 없어. 그렇죠? 행정은 목표가 없어. 요즘 하는 말로 뭐 영혼 없는 공무원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집행할 뿐이었는데 이때는 아니죠. 이런 위기 상황을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극복하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정치보다도 더 중시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에다 맡길 수 없다. 정치인들, 요놈들한테 맡겨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니까 행정부가 나서서 이제 국가 발전을 이룩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사회 개혁을 이룩하고. 자, 그러면 거의 이 시기는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정치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정치 부분이 맡았던 역할을 행정이 맡는다 해가지고 정치행정 일원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행정은 뭐야? 거의 같은 차원이다 이제. 네, 같은 차원이다. 정치행정 이론론 아시죠? 네. 그래서 이원론에서 일원론으로 바꿨다는 거. 이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정이 할 일은 이제는 정책을 형성하는 기능도 해요. 결정하는 기능, 형성하는 기능.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초창기 행정관리설 시절에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때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같은 것도 중시하게 돼.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는 걸 행정부 관료들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성을 중시한다. 네. 단순한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에요. 정책이 원래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정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중시다. 그러면 다른 말로 공사행정, 이제는 공사행정 이원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행정과 사행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게 이제 한 30년대 이때쯤 이야기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0년대에 나오죠. 18페이지에 40년대. 행정 행패설. 물론 사실은 지금 연대 표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딱 끊어지겠습니까? 시대 구분이. 그러니까 시대 구분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뭔가 중첩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계적으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40년대는 뭐냐 이렇게는 안 내요. 다만 이제 참조로 말씀드리는 거고. 40년쯤 되면 행정학자들이 다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행정학이 나아가야 할 본래의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합니다. 행정은 그저 행정에 고유한 역할이 있지 무슨 행정이 정치 역할을 해야 되냐. 행정만의 고유한 학문 영역을 죄송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문 영역. 이게 무엇인가니? 이때 등장한 학자들 이제 사이먼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죠? 네, 유명한 학자입니다. 사이먼이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행태, 행동과 태도, 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연구. 과학적. 그러니까 실제로 막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네, 무슨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 루스벨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행정이 국가 발전을 위한다는 목표의식이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이제 누구의 행동이에요? 바로 공무원들의 행동이죠. 관료들의 행동 중심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의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에 이제 매몰이 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가령 예를 들면 실험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실험법이 뭡니까? 두 집단으로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기에다가는 이제 실험을 하고 여기는 실험을 안 해요. 이제 통제 집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온 어떤 결과들을 비교를 해요. 결과들을 비교해서 여기 뭔가 두 집단 간에 의미가 있는 차이가 발생하면 요 결과는 요 실험의 결과지 않느냐, 그죠? 요 실험은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실험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수학도 사용할 테고, 그죠? 네. 경제학도 여기에 동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떤 회사가 과연 리더십이 민주적인 리더십이냐, 이런 걸 측정하려고 할 때, 그냥 막연히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민주적이라는 말의 뜻을 좀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할 때 부하들을 얼마나 참여시키느냐, 참여도 같은 거. 요거 측정이 가능하죠. 만약에 어느 회사가 회의를 10번 했어. 그럴 때 말단 직원까지 회의에 참석시키는 횟수가 과연 몇 번이냐 이거야. 어떤 회사는 회의할 때마다 10번이면 10번 다 참석시키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전혀 참석시키지 않은 회사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숫자가 높을수록 그 회사는 민주적인 리더십 형태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단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하냐. 이직률 같은 걸 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직률이나 출근율을 봐서, 이것이 높으면 아무래도 그 집단 구성원들은 충성심이 좀 약한 조직이 되는 거야. 이것이 굉장히 낮은 조직은 아마 단결력도 세고 그 다음에 성과도 높겠죠.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느끼셨죠? 분위기.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이게 지금 40년대 이야기인데 100년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방법이 학자들로부터 굉장히 선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구하는 게 재미가 있거든. 그게 뭔가 과학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논문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당시에 한 20년 동안은 정말로 이 미국 행정학계를 완전히 풍미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 행태에서. 그러다가 자 4번. 거기 일단 발전기능설이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발전기능설 1960년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5번 해가지고 정치화 기능설이라고 되어 있죠? 정책화 기능설.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걸 신행정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제 비슷한 시기인데, 자, 이 시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50년대 초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그럼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소련이 있었어요. 소련과 미국 양대 국가를 축으로 해서,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이제 딱 나눠지는 시기야.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쪽에 붙었잖아요. 미국 쪽에. 그래서 자유진영 쪽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북쪽에, 북한은 이제 소련 쪽에 공산주의 진영으로 붙었죠. 그러면 이제 그 세계의 패권을 놓고 소련과 미국이 서로 각축을 펼칩니다. 그럼 미국은 자유진영 국가 쪽에다가 자기들이 개발한 각종 정치제도나 행정제도를 이제 이식하려고 한단 말이야. 우리도 사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통령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미국의 선진적인 제도가 자기들을 보기에는 훌륭한데 왜 그 개발도상국, 한국을 비롯한 이런 개발도상국에 미국식 행정제도가 도입됐을 때 왜 실패를 하느냐 이거야. 네. 성공한 나라도 있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실패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셈이에요, 사실은. 우리 민족성이 아주 유능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행정의 역할이 바로 이제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이야말로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행정 스스로 발전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발전은 뭐예요? 국가 발전이기도 하고 행정 발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정학이 할 일은, 행정학자들이 할 일은 바로 이제 이 사회 속에 국가 발전 과정 속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는 거야. 거기에 이론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행정학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 당시에 보면 그 전 시기까지 행정 행태설이 풍미했었죠. 이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좀 하찮아 보이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런 걸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앉아가지고 실험이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통계 작성하고,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국가 발전, 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여기 이제 의문을 품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한편으로, 신행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관점을 제시합니다. 60년대 와서. 특히 이 60년대가 미국의 격동기야, 격동기. 자, 2차 세계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했는데 60년대쯤 오니까 그 국내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집니다. 미국 사회가. 여러분, 예를 들면 바로 흑백 갈등 같은 것이 대표인 것이죠. 그래서 누굽니까? 네, 흑인의 대표 그 종교 지도자인 루터 킹 목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60년대에 암살까지 당하죠.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온 전국에서 흑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킵니다. 네, 인종 간의 갈등이 극에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월남전도, 베트남전이 발발해가지고 청년들 특히, 이게 전쟁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막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시위를 하고 그래요. 혼란스럽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노사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각종 뭔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 속에는 소외계층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지배계층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제 외면받는 그런 계층, 소외계층들이 있어. 자, 행정학자들이 이 시기에 이제 여기에 눈을 뜹니다. 과거의 행정 행태설에 파묻혔던 행정학이 도대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통찰한 반성을 한다는 것이야. 반성. 그러면 행정학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학을 위하여라는 대표적인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 제목에서 이제 딴 거예요. 이른바 신행정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뉴라는 이거는 고유명사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신행정론 그러면 요 시기의 행정학을 이루는 말로서 고유명사예요. 지금에 와서는 이거는 뉴가 아니라 올드죠, 사실은. 근데 이제 신행정론 그러면 요 시기만 특별히 이루는 말이고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다음 몇 시간 후에 행정학 발달사에서 자세히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행정학의 관점이 요 시기엔 또 달라지는 거다. 뭐라고요? 바로 과거의 어떤 과학적인 연구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력 있는 행정학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학을 지향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오면은 국가경영설이라고 되어 있죠. 6번에 국가경영설. 요건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 또는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사실은
요 시기가 80년대인데 70년대 세계적인 오일 쇼크가 일어나요. 석유 파동. 이제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에 대해서 이제 담합을 하는 거야.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는 석유 가격이 막 치솟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의 토대가 되는 요 석유 가격, 유가가 상승하니까 세계가 경제 충격에 빠지는 거야. 마치 20년대 말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과 버금가게 전 세계적으로 큰 쇼크를 받았다. 그래서 오일 쇼크라고 합니다. 네, 난리가 났죠. 각국 정부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정부의 그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너무 많이 써서도 안 돼요. 그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지금 재정도 부족한데 뭔가 그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팽창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그 작지만 좀 강력한 어떤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 해서 국가 경영설이라고 하고 공공관리 방식을 또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 핵심은 바로 크게 보면 신관리주의 그리고 시장 중심주의로 대별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돌이켜보면 19세기 후반에 행정관리설이 득세하던 시절에는 행정을 경영과 비슷하게 보았다고 아까 배웠죠. 그래서 공사행정 이론론이라고 했죠. 바로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자는 것이죠. 행정 부분에다가. 경영의 원리가 뭐죠? 바로 경쟁이지, 경쟁. 그 시장이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야.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이윤을 한 푼이라도 남기는 회사만이 생존하는 건데 행정부가 공무원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일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해야 돼요. 치열하죠. 치열한 어떤 원리를 여기에다 도입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너스 제도 같은 것이 이제 생겨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공직 생활할 때 초기에는 보너스 제도가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생깁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바로 이 시기예요. 김대중 정부는 90년대 후반기죠. 여기 이제 미국은 80년대지만 우리도 90년대쯤 오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정부 운영의 원리로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굉장히 과거의 선배 공무원들보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편이에요. 치열하게 일을 하죠. 성과주의로 합니다. 시장 중심주의. 과거의 행정부 역할이 너무 비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시장 쪽에다가 넘길 일이 있으면은 가령 민영화 같은 걸 하자는 거예요. 민영화. 시장 부문에다 넘긴다. 민영화입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모든 걸 다 해내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민간의 전문성과 민간 부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좀 이용을 해서 정부의 공공 서비스를 이쪽에다가도 좀 그 서비스 제공권을 좀 넘기면은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럼으로써 정부가 팽창할 필요가 없죠. 정부를 좀 작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과거에 했던 부분들은 시장에다 맡기고 아시죠?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잘 보면 시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어떨 때는 팽창했다가 어떨 때는 축소됐다가 이런 걸 느끼시죠? 정부의 적극성을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정부의 기능을 좀 최소화하자라고 생각을 바꾸는 시기도 있었다면요.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요. 그죠? 시대적으로. 요걸 잘 구별하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치행정 이론론 시기를 찾아보라 그러면 이론론. 정치행정 이론론 시기를 찾아봐라. 그럼 어느 시기겠습니까? 다시 보시면 1930년대에 통치기능설 시절이겠죠. 통치기능설. 그리고 또 1960년대 아까 했던 60년대에 발전행정론이나 그다음에 신행정론이라고 하면 되죠. 요게 이제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시기예요.
거의 행정이나 정치나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던 시기야. 정치, 행정, 이론론. 그럼 반대로 이원론 하면 초기에 그 행정관리학파, 행정관리설 시절하고, 그리고 행정행태설,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있었던 80년대 국가경영설.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객관식으로 문제 낸다면 이런 거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딱 요거 물어보면 이 사람이 다 요 부분을 공부했는지 테스트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6번에 국가경영설이었고 7번에 가니까 또다시 1990년대 오면 신국정관리설 이런 표현을 쓰죠. 다른 말로 거버넌스. 이때쯤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민주화의 열풍이 막 붑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에 군사정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서, 민주화 열기가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역량을 이 국가 발전에 활용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시민사회의 역량.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행정 부분에서도 이룩하자는 것이고, 이 거버넌스가 바로 과거에 이제 정부가 혼자서 하던 것을 옆에 있는 시민사회, 그 다음에 시장 부분,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시장과 정부가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 요겁니다. 이게 이제 거버넌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관리의 기본적인 인식을,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야. 새로운 방법으로.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과거에 공무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독점성이라는 건 이제 무너져. 공무원들의 권한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정부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시민사회나 시장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책도. 이거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가 야심차게 주도하는 것도 시민사회에서 반대하는 걸 막 억지로 끌고 가다가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협력 없이는 어떤 정부도 성공할 수가 없는 시절이 왔어요. 행정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행정의 운영 방식을 바꾸자. 이걸 거버넌스.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버넌트라는 말이 있었죠. 거버넌트가 정부라는 뜻이에요. 거버넌트.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제 뉴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더 강조하기 위해서 뉴 거버넌스 이런 말을 쓰고, 뉴자 빼고 그냥 거버넌스 하더라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 다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혼자서 독학할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행정학 전공 안 하신 분은. 근데 제 설명 듣고서 책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구나 라는 걸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여기까지. 지금 이 100년이 넘는 시기를 숨가쁘게 한 20분 동안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요게 이제 조금 뒤로 가면 다시 그 학파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복습 겸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0페이지 한번 보시죠. 20페이지에서는, 자, 이제 숨을 좀 돌리시고, 어려울 게 없어요. 20페이지에 보면, 주체별 행정 개념의 정의가 있죠. 그래서 국제행정, 국가행정, 지방행정, 광역행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배출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양반이 했던 행정은 뭐가 되겠어요? 국제행정이죠. 네, 국제사회도 뭔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국제행정이라고 하고, 이제 국가 단위에서 하면 국가행정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하는 건 지방행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광역행정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요. 가령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협력을 해야만 뭘 해낼 수 있는 공공서비스도 있어. 예를 들면 한강을 관리한다든지, 인천 앞바다가 굉장히 더러운데, 인천 앞바다를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비단 인천 시민들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 자, 이런 거는 행정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광역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요거는 알아두셔야겠다. 여러분, 행정을 넓게 보는 관념과 좁게 보는 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의의 행정, 그러면 광의의 행정은 인간과 물자를 다루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루는 모든 관리 방식을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의미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이외에 기업에서 하는 활동도 여기에 들어가요. 기업들이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학원을 매개로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뭐가 준비를 해주고 이 수업 과정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행정에 속하는 거예요. 행정. 넓은 의미야. 근데 보통 행정하면 이제 좁은 의미로서 정부 관료들이 하는 일만 말하죠. 공무원들이 하는 일만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건데, 자, 21페이지의 윗부분은요, 여러분 각자 읽어보세요. 아래쪽을 행정 개념의, 네,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2페이지 뒤에 나오는 얘기네요. 그 전에 다른 이야기가 있네요. 자, 그래서 21페이지 위에 행정 개념의 일반적 특징은 각자 읽어보시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이란 거 공공성 있고 목표가 있고, 그죠? 합리적이고 기술성을 추구한다. 그런 등등이고. 자, 21페이지 아래에 요거, 자, 사바스의 이론이 있는데, 여러분, 사바스의 이론. 요 부분은 설명할 것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교시를 끝내고요. 2교시에 21페이지 아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